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준혁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거실 천장에서는 비가 새어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물이 떨어지는 곳에 대야를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매번 비만 오면 이 꼴이에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강서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손보면 돼. 준혁의 아내 지연은 거실 구석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이런 낡은 집에서 사시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요양원 같은 데가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준혁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35살 글로벌 건설회사의 중간 관리자인 준혁에게 아버지의 검소한 생활 방식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기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타는데 준혁은 여전히 대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작은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 집은 제가 처분할게요. 강서구의 눈에 순간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강서구는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소박한 목공소를 운영하며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준혁에겐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떠나는 게 좋겠구나. 강서구의 담담한 목소리에 준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떠나세요. 이 집은 제가 처분할 테니까. 지연은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승리의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책임자인 지연에게 시아버지의 소박한 생활 방식은 항상 걸림돌이었으니까요. 강서구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는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였지만 준혁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강서구가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준혁은 등 뒤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열쇠는 놓고 가세요.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강서구는 잠시 멈춰서서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준혁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팔면 새 아파트 계약금에 보태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해도 되는 걸까? 지연은 준혁의 옆에 앉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이 맞아요. 이제 우리 둘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 집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권이 좀 복잡하네요. 명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혁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우리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부 지분이 다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 강림 주식회사라는 회사 이름으로 묶여 있네요. 강림 주식회사?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내 10대 건설 재벌 강림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대기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준혁은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강서구는 평생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강림그룹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혹시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주세요.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강서구님과 강림 주식회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강서구님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떠난 후 준혁은 거실을 서성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집 박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어제부터 안 보이길래.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가 잠시 다른 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박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지? 항상 소박하게 사시더니. 준혁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대단하다니요? 박할머니는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늘 성실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갑자기 떠나셨니? 준혁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박할머니가 떠난 후 준혁은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단촐했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책상,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이불.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메모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약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 젊은 시절의 강서구가 정장을 입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강림그룹 창립식 마이너스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림그룹은 국내 10대 건설 재벌로 준혁이 대학 졸업 후 취직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창립식에 참석했다니요? 더 깊이 서랍을 뒤지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서구에게 마지막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네. 우리의 예상대로 강남 부지 가치가 10배 이상 뛰었어. 자네의 선견지명 덕분이야. 하지만 자네가 모든 것을 접고 떠난다는 결정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네. 그토록 성공했는데 왜 모든 걸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택하는 건가? 마이너스 윤 회장.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단순한 목공소 주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척 살았을까요? 서랍 맨 밑에는 낡은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집 안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그 열쇠에 맞는 금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종종 베란다 구석의 타일을 고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그 타일을 살펴보니 타일 사이가 다른 곳보다 새로워 보였습니다. 망치로 조심스럽게 타일을 깨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부동산 계약서와 주식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년도 더 된 서류들이었지만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강서구가 설립한 강림그룹의 법인 등록증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너무나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국내 10대 재벌 그룹의 설립자라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니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소박하게 살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고에서 나온 명함 한 장에는 윤정우 마이너스 강림그룹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인가요? 저는 윤정우라고 합니다. 강서구 씨의 오랜 친구죠. 준혁은 놀라움에 말을 잊었습니다. 바로 찾으려던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온 것입니다. 윤정우 씨라고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준혁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윤정우의 목소리에는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서구가 연락했네. 자네가 금고를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야. 준혁은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강남 파크 호텔 로비에서 1시간 후에 보지. 전화가 끊기고 준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파크 호텔이라니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그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사실이 더욱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나이에 비해 활기차고 당당했습니다. 준혁 군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윤정우는 반갑게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서구가 항상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었지. 준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지만 준혁은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와 너무 다른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요. 윤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강서구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업가였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을 숨긴 사람이기도 하지. 준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재산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윤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야. 내 어머니는 강서구가 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것을 걱정했었지. 수십억을 벌었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거든. 그러다 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강서구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어. 준혁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15년이 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평범하게 살자는 것이었거든. 하지만 재산은 어디로 갔나요? 그건 여전히 강서구의 것이야. 다만 여러 법인과 계좌로 분산시켜 놓았지. 사실 강서구는 지금도 상당한 부자야. 다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윤정우는 작은 봉투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강서구가 내게 주라고 맡긴 것이야. 그의 주요 계좌와 자산 목록이 들어있어.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있었고 맨 위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강서구가 직접 쓴 듯한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 것도 아니다.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서구는 내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 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다고 했지.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내쫓은 후 재산을 노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건 나도 정확히 몰라. 하지만 그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준혁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니 마치 소설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윤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네. 강서구가 나에게 당부했어.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지. 준혁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우가 남긴 명함에는 연락처와 함께 강림그룹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준혁 씨, 큰일 났어요. 프로젝트 투자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준혁의 회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에서 빠르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는 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더구나 그 투자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준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면 회사에서 준혁의 입지도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죠? 저는 강림건설 대표이사 박대현입니다. 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림건설은 강림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번호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저희가 귀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네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만 저희 프로젝트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서구 회장님의 추천이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평범한 목공소 주인으로만 알았는데. 강서구 회장님이요? 네. 강림그룹 창업자시죠. 은퇴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준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돕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거대 건설회사의 창업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윤정우가 준 계좌 정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은행 앱에 접속해보니 계좌 잔고에 표시된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억 단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숨기고 있었다니. 준혁은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흥분한 얼굴로 준혁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집 근처에 큰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집을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대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강림그룹의 창업자셨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재산이. 맞아.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재산이야.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도 모든 게 당신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준혁은 아내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아버지를 내쫓았어. 이제 와서 그분의 재산을 탐내는 건 비겁한 일이야.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시아버님을 찾아야 해요.
사과하고 화해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준혁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내 말투에서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느껴져.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당신도 늘 더 좋은 생활을 원했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라고요. 준혁은 지연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준혁은 아버지의 옛 비서였던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는 강림그룹 본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준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는 과거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숨기셨는지요? 김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강서구 회장님은 내가 본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강림그룹을 세우고 큰 부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죠. 당신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는 더욱 그런 신념이 강해지셨어요. 준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세웠다면 왜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회장님은 당신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배우길 원하셨어요. 당신 아버지 스스로 검소하게 살며 본보기가 되려 하셨죠. 당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준혁의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김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해요. 회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내길 기다리고 계세요. 김 여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당신이 찾아올 경우에만 주라고 하셨어요. 준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의 지도가 있었고 작은 집 한 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진정한 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준혁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림건설의 투자 제안 덕분에 프로젝트는 살아났지만 동시에 다른 계약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회사 평판을 깎아내리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 씨, 우리 주요 계약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쪽으로는 돕고 다른 쪽으로는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윤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서구가 너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해. 그가 주는 선물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해. 준혁은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고 동시에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계약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봤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우리 회사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주요 거래처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짓 정보가 퍼졌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아버지의 과거 동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서구를 높이 평가했고 그의 사업적 능력과 인간적 품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회장님은 항상 진정한 성공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다고 하셨지요. 한 은퇴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강서구가 익명으로 운영해온 여러 자선재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노인 복지시설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돈을 쓰고 있었다니요. 그날 오후 준혁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내 아버님이 강서구 회장님이셨어? 믿을 수 없다. 준혁은 놀랐습니다. 너도 아버지를 알아? 물론이지. 내가 일하는 복지센터의 익명 후원자가 바로 강서구 장학재단이야. 그 재단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복지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니요. 강서구 회장님은 항상 익명으로 후원하셨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 진정한 나눔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거든. 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그러나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연과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강서구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보, 시아버님 찾았어요? 우리가 빨리 화해해야 재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연아, 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나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거야.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바로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신 이유야. 돈이 사람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니까. 지연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혁은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도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결혼은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준혁은 민지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후원하는 복지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익명의 후원자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강서구 장학재단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강서구 노인복지센터에서 저희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진정한 부가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감사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김 여사가 준 지도를 따라 준혁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집은 산자락에 위치한 소박한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를지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서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준혁을 보는 기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구는 말없이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준혁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목공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다양한 나무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앉으렴. 강서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준혁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서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잔의 차를 들고 돌아온 그는 준혁 앞에 한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강림그룹의 창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 사실을 숨기셨나요? 강서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고 성공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어. 준혁은 말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졌을 때 나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날 밤 너의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지. 그때 내 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자고. 강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약속했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검소하게 살기로 한 거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재산만 바라보는 못난 아들이었어요. 강서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탓이기도 하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그런데 왜 제 회사 계약들에 문제를 일으키셨나요? 저를 망치시려는 건가요? 강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나를 내쫓은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 한 거야. 준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사람, 관계,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말입니다. 강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 시험은 성공한 거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서구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준혁을 위해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버지의 작은 목공소에서 강서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은 정교했고 나무를 다루는 모습에서 깊은 사랑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목공일을 좋아하시는군요. 강서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야. 큰 회사를 경영할 때도 틈틈이 목공일을 했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 준혁은 아버지가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그 상자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하지만 그것은 조건부다. 강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준혁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해요.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강서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내가 깨닫기를 바라서였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지.
강서구는 책장으로 가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다. 그녀는 내가 성인이 되면 읽어보기를 원했어. 준혁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준혁이 태어난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준혁이가 세상에 왔다. 강서구와 나는 이 작은 생명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도요. 서울로 돌아온 준혁은 지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강림그룹의 창업자이며 그가 지금까지 검소하게 살아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은 여전히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지만 준혁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자 점차 그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아버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사실 부자가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 준혁과 지연은 함께 강원도의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서구는 지연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그 낡은 집을 함께 고치고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강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한 달 후 강서구는 준혁을 강림그룹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장으로 모습을 드러낸 강서구를 직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강서구는 준혁을 새로운 이사로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아들 이준혁이 강림그룹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회사의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함께 강림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혁의 솔직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서구는 준혁을 자신의 예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내 공간이야. 내가 40년 동안 일했던 곳이지. 강서구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강림그룹이 완성한 주요 건축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부터 대형 상업시설, 다리, 터널까지 강서구가 일군 업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니 대단합니다. 강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 사업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의 지지,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강서구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림그룹의 초창기 모습과 직원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강서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위기를 겪으며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준혁과 강서구는 강림그룹이 지은 첫 번째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낡아 보이는 그 단지는 30년 전 강서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지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 내 어머니도 밤새 설계도를 검토하며 도와주었단다. 준혁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정과 꿈이 담긴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에 어떤 변화를 줄 계획이 있나요? 강서구가 물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의 구조와 특성은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더하는 방향으로요. 강서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강림그룹의 방향이야.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낡은 단독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집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요. 강서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 어머니도 그 생각을 좋아할 거야.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저녁 식사를 위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혁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재료를 사왔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강서구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치를 나누었더니 그녀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강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강서구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준혁아, 이건 내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재단의 서류야. 강서구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센터의 이사장직을 내게 물려주고 싶다. 준혁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 재단들이 내 진정한 자부심이야.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거든. 준혁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준혁은 강서구와 함께 사회주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시작한 마지막 일이야.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지. 내가 이어받아 주었으면 해. 준혁은 설계도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교육시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프로젝트네요. 그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야. 우리가 지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나누게 되니까.
준혁은 이제야 아버지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고, 준혁은 강림그룹에서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빗물이 새던 지붕은 견고하게 수리되었지만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강서구의 목공소는 더 넓게 확장되어 이제는 준혁도 함께 목공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구가 문득 물었습니다. 준혁아, 지금 행복하니?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정원, 따뜻한 햇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고 느껴요. 강서구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항상 말했던 거야.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준혁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련은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군요. 강서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마음으로 깨닫는 거란다. 지연이 차를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준혁이 이끄는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강서구는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리본을 자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아버지가 손수 만든 나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께 끌어올렸느냐에 있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준혁은 미소 지으며 그 메모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와 나눔의 철학이었습니다.